시어머니의 낡은 벽시계는 늘 7시 30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후 어머니가 딱 그 시각에 약을 드셨다 했죠. 나는 그 멈춘 시계를 보며 저 시계처럼 우리 집안의 시간도 멈춘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멈춰버린 건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외면해 온 어떤 진실이었나 봅니다. 그 진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 건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재호야, 안 돼. 하시며 나를 낯선 여자로 착각하던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자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으셨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석 달 전 어머니는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신 평생을 깔끔하고 지적인 전직 교수로 사셨던 분이기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날, 어머니는 당신의 가장 아끼는 물건이라며 낡은 아기 담요 하나를 꼭 껴안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윤재호 씨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봤습니다. 어떤 표정이었는지 나는 아직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슬픔인지 아니면 해방감이었는지 윤재호 씨는 요양병원 방문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주말이 되어 내가 오늘 어머니 뵈러 갈까요? 물으면 그는 습관처럼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재호 씨, 오늘 어머니 면회 좀 같이 가요. 당신 얼굴 보시면 그래도 잠시라도 돌아오실지 모르잖아요. 나는 일이 너무 많아. 마감이 코앞이야. 당신 혼자 다녀와. 그리고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이야? 열심히라뇨? 어머님이신데. 당신이 아들이잖아요. 당신이 모시는 게 나도 편해. 당신 꼼꼼하잖아. 나는 어머니를 보는 게 힘들어. 그 힘듦이 당신이 아들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무게라는 걸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 모르는 척하는 거겠죠.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도 안 계실 때도 그는 평생 보이지 않는 짐을 진 사람 같았습니다. 그 짐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는 감히 물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묻는 순간 우리 8년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도 윤재호 씨처럼 진실을 외면하는 것에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간병은 온전히 나의 몫이 되었습니다. 딸 지수는 격주로 함께 가주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녀의 삶이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나 혼자 요양병원의 일상에 파묻혔습니다. 시어머니 방의 냄새, 콧줄을 갈아주는 간호사의 낯선 손길, 그리고 텅 빈 눈빛.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결혼 생활의 또 다른 연장선 같았습니다. 며칠 전 나는 요양병원에서 어머니의 개인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자잘한 소품들을 정리하는 동안 나는 문득 멈춰버린 벽시계를 찾아냈습니다. 7시 30분에 멈춘 채였습니다. 나는 시계 배터리를 교체하려다가 대신 시계 뒷면에 작은 나사로 고정된 나무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뒷면이 아니라 숨겨진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재호 씨는 왜 이 시계를 가져가지 말라고 했을까? 그냥 낡은 시계인데. 나무판을 조심스레 드러내자 안에서 노랗게 바랜 낡은 아기 담요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으로 오실 때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그 담요였습니다. 그리고 담요 밑에는 납작하게 눌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교복 입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
긴 생머리. 눈매가 어디선가 본 듯 낯익었지만 당장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펜으로 쓴 듯한 흐릿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려 사진을 제대로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짐 속에서 남편의 물건도 아닌 낯선 여학생의 사진이 왜 이렇게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을까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후 30년 가까이 나는 단 한 번도 이 여학생의 존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의 간병 중에도 사진 속 여학생의 얼굴을 자꾸만 떠올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시는 어머니를 보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담요 재호 씨 어릴 때 쓰던 건가요? 귀하게 간직하셨네요. 너는 누구니? 너는 재호에게서 손떼. 어머님, 저 선아예요. 며느리. 그 여자는 안 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재호를 지켜왔는데 재호는 나만의 재호야. 너는 재호에게서 떨어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낯선 여자로 착각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남편에게서 떼어내야 할 경쟁자로. 나는 나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선아예요. 재호 씨 아내. 내가 속삭이자 어머니는 갑자기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무나 강한 힘이었습니다. 돌려보내지 않았어야 했어. 그 아이를 돌려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돌려보내다뇨? 누구를요? 재호야,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엄마의 전부야. 아무도, 그 누구도 너를 뺏어갈 수 없어. 그 누구도라니. 그 말이 내게는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비록 멍했지만 그 힘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운전하는 내내 그날의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그 여자는 안 돼. 돌려보내지 않았어야 했어. 그리고 낡은 아기 담요와 여학생 사진. 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다고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묻어두려 했던 비밀을 무의식적으로 토해내는 과정이 아닐까요? 윤재호 씨는 내가 밤늦게 돌아와도 서재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의 불안한 눈빛을 보는 것이 이제는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돌려보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그 아이는 누구일까?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경계했던 그 여자는 사진 속 여학생일까? 아니면 나였을까? 나는 안방으로 들어와 벽에 걸린 멈춘 시계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시계 뒤편에 숨겨져 있던 낡은 아기 담요와 여학생 사진을 다시 꺼내어 침대맡에 두었습니다. 이제 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짊어진 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이 밝혀지면 우리 가족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지. 시어머니의 요양병원 입원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윤재호 씨는 회사 일 핑계를 대며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설령 일찍 들어와도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밤 침대에 홀로 누워 그가 회피하는 대상이 어머니인지 아니면 나인지 가늠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선망 상태에서 내게 하셨던 재호에게서 손떼 라는 경고는 내 안의 오래된 서운함을 기어이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이 집의 며느리로 당신의 아내로 헌신했는데 나를 저주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어머니뿐만이 아니었던 걸까요? 당신은 왜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 거죠? 주말 저녁 나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윤재호 씨가 또다시 요양병원 면회 시간을 묻는 내게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을 때였습니다. 나는 그의 서재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재호 씨, 당신 정말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찾는지 알아요? 당신 이름만 수십 번을 부르세요. 어머니가 나를 찾으면 뭐, 내가 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가봤자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도 괴로워. 괴로운 것은 당신만이 아니에요. 나는요? 나는 매일 밤 요양원에 가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며느리 도리를 다하고 있어요. 당신은 아들이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인 건 당신의 도덕심 때문이겠지. 당신의 그 완벽한 며느리 역할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어. 나 오늘 그냥 잘게.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괴로운 건데? 나를 믿고 말해줘요.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나를 내버려둬.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진짜 대화를 회피해왔던 것입니다. 그 침묵이 이제 나를 목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다툼 이후 윤재호 씨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행히 딸 지수가 나의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말 지수와 나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심하네. 할머니가 저렇게 되셨는데도 회피만 하고. 내 아빠도 뭔가 힘든 일이 있겠지. 어쩌면 어머니의 집착이 내 아빠를 더 힘들게 했을 수도 있어. 집착? 난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아빠한테만 유난히 엄격하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아빠가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엄청 싫어하셨잖아. 내 아빠가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니?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대학 때 딱 한 번. 짧게 만났는데 할머니가 그분 집까지 찾아가셨대. 아빠가 그 일로 할머니랑 크게 싸웠고 그 뒤로는 여자친구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 그 여학생이 혹시 그 사진 속의 아이였을까? 나는 가방 속 낡은 여학생 사진을 꺼내어 지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수야, 혹시 이 아이를 본 적 있니? 지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여학생의 환한 미소는 나에게 과거의 어떤 행복했던 순간을 보여주는 듯했고 시어머니의 집착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간병인이 잠시 휴가를 내어 내가 요양원에서 하룻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의 밤은 낮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안 돼요, 싫어요. 그것은 남편 윤재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누운 채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은 없었습니다. 선망 증상이었습니다. 재호야, 그 아이를 정민이를 만나지 마. 너는 엄마 거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정민이라뇨? 정민이가 누구예요? 내 재산, 내 아들,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어. 그 여자는 안 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보호했는데.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정민이, 사진 속 여학생의 이름이었을까요? 어머니가 그 여학생을 그 여자라고 부르며 경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어머니는 단순히 아들의 여자친구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아 가려는 적으로 그녀를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 새벽 어머니의 병실을 나오면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낡은 아기 담요, 여학생 사진, 그리고 정민이라는 이름. 이 모든 것이 남편 윤재호 씨가 평생 짊어진 짐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곧바로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내 아빠가 대학 때 만났던 여자친구 이름이 뭐였니?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엄마, 그분 이름 오정민이었다고 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정민, 정민이, 시어머니가 그토록 경계했던 그 여자. 그런데 왜 어머니는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했을까? 그저 쫓아낸 것이 아니라 돌려보내지 않아야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나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시어머니의 낡은 시계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계 뒤편에서 사진 한 장을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 같았습니다. 사진 속 오정민 옆에는 다른 한 명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놀랍게도 박선아였습니다. 멈춰버린 시계 뒤편에서 발견한 졸업 앨범 사진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오정민과 나란히 박선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경계했던 정민이와 내가 같은 학교의 동창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오정민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우리 남편 윤재호 씨와 결혼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윤재호 씨는 왜 내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을까? 어머니는 왜 내가 오정민의 동창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척 했을까?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굳이 입을 다물었던 것일까요? 나는 낡은 사진들을 다시 시계 뒤에 숨겨놓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털어놓아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윤재호 씨는 여전히 나를 피했습니다. 마치 내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처럼. 재호 씨, 잠시 나 좀 봐요. 당신 대학 때 만났다는 오정민 씨 말이에요. 나 그분과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기억도 안 나는 옛날 얘기잖아. 나는 기억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밤마다 그분 이름을 부르세요. 그 여자는 안 된다고.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해요. 당신의 그 호기심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할 거야. 어머니가 치매라서 그러시는 거야. 병적인 망상일 뿐이야. 더 이상 묻지 마. 망상이라고요? 내가 발견한 이 사진들은요?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이런 일에 매달리는 게 이해가 안 돼.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우리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나는 진실을 원해요. 당신과 내가 이 결혼이 어머니의 소유욕으로 얼룩져 있다는 의심을 지우고 싶어요. 윤재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의 침묵은 당신이 맞다는 무언의 시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서도 시어머니에게서도 진실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은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따라 얌전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헌신적인 간병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머리 시원하시죠? 머리결이 참 좋으세요. 선아야, 너는 순진한 아이였어.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어머니, 지금 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니야. 넌 재호를 유혹하지 마. 내가 아무리 나를 간병해도 너는 재호에게서 나를 대신할 수 없어. 어머니, 저는 유혹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너희 같은 여자들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재호는 늘
내 품으로 돌아왔어. 넌 그저 최후의 시간을 잠시 빌린 것뿐이야. 내 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아들의 시간을 빌려간 여자로 정의하고 계셨습니다. 이 선망 상태의 말들이 치매의 망상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잠재의식 속 진실일까요? 나는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남편의 주변 여자들을 끊어내고 결국에는 동창인 나에게까지 남편을 허락한 데에 어떤 끔찍한 의도가 있었을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피하고 시어머니는 나를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내가 매일 요양원에 가서 헌신적으로 간병하는 모습은 남편에게는 착한 아내의 가면일 뿐이었고 시어머니에게는 결국 재호를 빼앗지 못할 여자의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나는 서재문을 굳게 닫고 있는 윤재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체념하고 받아들인 피해자이자 동시에 침묵하는 공범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없어. 나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윤재호 씨도 어머니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해. 나의 고독한 헌신은 이제 단호한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방에 숨겨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어릴 적 물건들과 함께 낡고 구겨진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윤재호 씨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겨왔던 진실, 남편이 묻어두었던 고통의 역사가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진실은 오직 나만이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통해 나는 이 멈춰버린 시계의 태엽을 다시 감아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서랍 깊은 곳에서 발견한 남편의 낡은 일기장은 그의 초등학교 시절을 담고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빛바랜 연습장은 남편 윤재호 씨가 평생 짊어진 짐의 뿌리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나는 침대에 홀로 앉아 숨죽인 채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은 평범한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적인 문구들이 반복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2일. 흐림. 오늘 엄마가 내 방에 이상한 사진을 붙여주셨다. 예쁜 누나 사진인데 엄마가 이 누나처럼 예쁘고 착한 애들은 재호에게 나쁜 마음을 먹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런데 나는 정민이 누나가 더 좋은데 정민이 누나는 나한테 그림책을 읽어줬다. 1980년 5월 15일. 비. 엄마가 정민이 누나 얘기를 꺼내면 싫어하신다. 그 애는 너를 망칠 아이야. 엄마만 믿어야지라고 하셨다. 나는 엄마가 무섭다. 나는 그냥 정민이 누나랑 놀고 싶은데. 일기장에는 정민이 누나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왔고 곧이어 엄마의 경고와 통제가 뒤따랐습니다. 나는 소년 윤재호 씨가 겪었을 심리적 압박감을 상상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틀에 아들을 가두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려는 모든 시도를 악의적인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과 요양원에서 들었던 시어머니의 선망 속 고백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고했던 그 여자는 결국 아들의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모든 여성이었으며 그 시작점에는 오정민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문득 남편이 요양병원 방문을 극도로 회피했던 이유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뵙는 순간 다시 그 끔찍한 소유욕의 굴레 속에 갇힐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윤재호 씨, 당신은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나는 딸 지수에게 일기장의 내용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성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딸은 나에게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할머니가 아빠한테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났어. 무슨 말이니? 그때 아빠가 회사에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할 때였잖아. 할머니가 아빠한테 그러셨어. 내 아내는 내 영혼을 모르는 여자다. 너의 진심을 아는 건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야. 라고. 그걸 들었니? 응. 내가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남편은 엄마에게 영원한 아들일 뿐이야. 라고 하셨어. 너의 진심을 아는 건 나 하나뿐. 그 말이 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의도적으로 남편과 나 사이의 심리적 장벽을 만들고 윤재호 씨의 의존성을 자신에게 묶어두려 했던 것입니다. 딸 지수는 나의 유일한 심리적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피해자예요. 우리 할머니의 왜곡된 사랑 때문에 평생을 갇혀 산 거예요. 엄마가 이제 아빠를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해요. 내 말이 맞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윤재호 씨에게 보여줄 거야.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 거야. 나는 남편의 일기장 일부와 오정민의 사진, 그리고 낡은 아기 담요를 한데 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30년간 우리 가족을 옥죄어온 이순자 여사 집착의 아티팩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재호 씨는 늘 그랬듯 서재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나는 그를 막아섰습니다. 재호 씨, 오늘 당신과 내가 마지막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 어머니의 치매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할 이야기가 없어. 아니요. 있어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돌려보내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했던 그 아이에 대해 나는 당신에게 물어야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피했던 오정민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재 문고리를 잡은 채 뒤틀린 고통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찾아 남편을 구원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나는 그 폭풍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서재 문 앞에서 윤재호 씨를 마주 세웠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진실을 외면하는 아내가 아니라 진실을 캐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호 씨,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당신의 어릴 적 일기장을 봤어요. 정민이 누나에 대해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을 통제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다 알아요. 그걸 당신이 왜 봐? 당신은 내 사생활을 침해한 거야. 사생활이요? 이게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결혼 생활 전체를 좀먹은 문제라는 걸 몰라요? 당신은 왜 나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죠?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어머니는 내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고 나에게 평생을 주입했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건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라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나를 외면한 건가요? 나도 당신 어머니가 경계했던 또 다른 정민이 중 하나였던 건가요? 미안해, 선아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어머니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거나 회피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린아이처럼 깊은 고통 속에 갇힌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가 시어머니의 집착이 낳은 가장 큰 피해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연민에도 불구하고 나를 속여온 30년의 세월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았군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당신의 의지로 그 굴레를 깨야 해요. 당장 어머니께 가서 당신의 삶을 되찾겠다고 말해요. 안 돼.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바로 그 순간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이 갑자기 고열이 나셨고 선망 증세가 심해져서 보호자분이 당장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투던 감정을 채 정리할 겨를도 없이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위에서 몸을 심하게 뒤척이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흐릿한 치매 증상이 아니라 마치 악몽에 사로잡힌 듯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저 선아예요. 진정하세요. 재호야, 내 손 놓지 마. 그 여자가 너를 꼬드겨도 넘어가지 마. 내 아비처럼 나를 버릴 수는 없어. 아버님이요? 아버님이 무슨... 그래. 내 아비가 날 버렸어. 그래서 내가 널 데려온 거야. 너는 내 거야. 내 친모가 죽었을 때 내가 너를 이 세상으로부터 숨긴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선망 때문에 고음이었지만 그 말의 내용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내 아비가 날 버렸다. 내 친모가 죽었을 때 내가 너를 숨겼다. 비밀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자신의 남편처럼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남편을 세상으로부터 격리하고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윤재호 씨는 병실 문 앞에 굳어선 채 어머니의 절규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느꼈던 책임감과 의무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친모의 죽음과 아버지의 배신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여자 때문에 너를 잃을 뻔했어. 그래서 내가 내 주변의 모든 여자를 막은 거야. 너의 아내까지도. 어머님, 당신의 외로움 때문에 한 아이의 삶을 망치고 남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어요. 닥쳐. 너는 몰라. 너희는 아들 재호를 이해 못해. 낡은 아기 담요. 내가 너를 데려올 때 덮어주었던 그 담요처럼 넌 평생 내 품에서 따뜻해야 해. 너를 지킨 건 나뿐이야. 낡은 아기 담요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소유를 징표이자 남편이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두었던 굴레였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독을 30년간 남편에게 주입해왔던 것입니다. 윤재호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는 마치 영혼이 붕괴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외면했던 어머니의 뒤틀린 진실과 자신의 고통을 한 번에 마주했습니다. 안 돼. 어머니, 제발 멈춰요. 재호 씨, 당신이 겪은 고통은 어머니의 이기적인 집착 때문이에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아니야. 내가 나쁘다는 거야. 어머니를 실망시킨 건 나야.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가 주입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된 채 굴레를 깨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극한의 절망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에 대한 선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윤재호 씨는
이전보다 더욱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머니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머니를 실망시킨 죄인이라는 어머니가 주입한 프레임에 갇혀버렸습니다. 재호 씨, 이제 모든 것을 알았잖아요. 당신이 어머니의 소유욕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다는 걸. 이제라도 당신의 삶을 되찾아야 해요. 내가 뭘 되찾아? 나는 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 어머니가 나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어.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셨잖아.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지켜준 게 아니라 당신을 가두고 통제한 거예요. 당신 친모의 죽음을 이용하고 아버지의 배신을 당신에게 전가해서 평생 죄책감을 심은 거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정민이를 사랑하려 했고, 내가 당신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 그는 끝내 어머니를 향한 반항 대신 자기 자신을 향한 죄책감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이 존재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더 이상 나의 남편으로 돌아올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굴레 속에서 영원히 갇힌 소년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딸 지수가 있었고 나는 나의 삶을 지켜야 했습니다. 나는 윤재호 씨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아들로 남기로 결정했어요. 좋아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선아야, 이혼합시다. 이혼이라니. 그리고 나는 당신 어머니가 감춰왔던 진짜 진실을 밝힐 거예요. 당신이 어머니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가 어머니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게요. 나는 가방에서 낡은 아기 담요, 오정민의 사진, 남편의 일기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또 하나의 증거를 꺼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너의 친모가 죽었을 때 내가 너를 세상으로부터 숨겼다고 했죠. 나는 당신 어머니가 감춰왔던 당신의 출생 기록을 찾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당신 친어머니가 죽었다고 알고 있지만 기록에는 당신 친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고 나와 있어요. 당신 어머니 이순자 여사는 당신 친어머니의 이름을 도용하고 당신을 자신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기록을 조작했어요. 당신은 당신 친어머니가 죽은 게 아니에요. 친어머니가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이순자 여사가 남편의 친모를 숨긴 것은 친모가 죽었을 때가 아니라 친모를 강제로 떼어놓고 거짓을 주입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붕괴시킨 마지막 진실이었습니다. 윤재호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희생에 빚진 줄 알았던 삶이 사실은 어머니의 거짓과 납치로 만들어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왜 나에게 이랬어요? 나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당신의 친어머니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우리 모두에게 행한 범죄를 밝힐 거예요. 이것이 당신이 어머니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의 마지막 복수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을 되찾는 박선아예요.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 지수와 함께 남편 윤재호 씨의 친모를 찾기 위한 단서를 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침실, 시계 뒤, 낡은 아기 담요, 그리고 남편의 일기장에 남아있던 희미한 주소지 단서가 나의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의 고통스러운 30년을 보상받고 진정한 가족을 재건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박선아였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나는 딸 지수와 함께 윤재호 씨의 친모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작한 출생 기록과
남편의 낡은 일기장 사이에 숨겨져 있던 희미한 주소지의 파편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나는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이 가족의 비극적인 역사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엄마, 이 주소는 40년 전 기록이라 완전히 틀릴 수도 있대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괜찮아. 나는 이 길 끝에 누가 있든 진실만 마주하면 돼. 내 아빠는 평생 가짜 삶을 살았어. 그에게 진짜 뿌리를 찾아주는 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일지도 몰라.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우리는 마침내 남편의 친모가 살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찾아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동네의 작은 한옥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시어머니가 세운 금기를 부수고 그 자리에 섰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어딘가 윤재호 씨와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은정 씨 되십니까?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윤재호 씨의 아내 박선아입니다. 실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김은정 씨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이 윤재호 씨를 버린 파렴치한 엄마로 살아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윤재호를 낳고 혼자 힘들어하던 나에게 그 당시 남편의 지인이었던 이순자 여사가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잠시만 아이를 맡겨달라고 했고 재호의 아버지 배신에 대한 복수라며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재호를 찾으려 했지만 이순자 여사의 사회적 지위와 협박 때문에 두려움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친모는 죽은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 의해 생매장당한 채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김은정 씨에게 남편 윤재호 씨의 고통과 시어머니의 집착,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모두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께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실이 폭로된 지 며칠 만의 일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더 이상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재호 씨는 이미 어머니의 병실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싸늘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랜 고통에서 해방된 듯한 텅 빈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네, 살아계셨어요. 어머니는 나를 끝까지 속이셨군요. 내가 어머니의 소유물이었다는 걸 마지막까지 확인시켜 주셨어요. 나는 그에게 어머니의 집착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납치와 거짓으로 이루어진 범죄였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친모를 찾은 것은 나의 해방을 위한 것이었음을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윤재호 씨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어머니가 세운 금기는 모두 부서졌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이 선택하세요. 당신의 친어머니에게 가도 좋고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도 좋아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지 않아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당신은 어머니가 아닌 당신의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나도 나의 삶을 살 거예요. 선아야, 안녕히 계세요. 나는 윤재호 씨를 뒤로하고 딸 지수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챙겼습니다. 멈춰버린 시계는 영원히 멈춘 채
그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 집의 어둠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혼 후 나는 딸 지수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년간 며느리이자 아내로 살았던 대저택은 이제 과거의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 멈춰버린 시계와 낡은 아기 담요, 그리고 윤재호 씨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굴레이자 나에게는 해방의 징표였습니다. 윤재호 씨는 이혼 서류에 순순히 서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망과 친모의 생존이라는 두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재정립해야 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생 갇혀 살았던 그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연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혼 후 나의 삶은 딸 지수와의 새로운 연대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나의 가장 굳건한 지지자였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 친어머니를 만났대. 그래, 만나셨어야지. 그분도 40년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테니. 엄마는 괜찮아. 아빠는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할 텐데. 나는 그에게서 고마움을 바라지 않아. 나는 나의 삶을 되찾았으니 그걸로 충분해. 내 아빠는 이제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한 남자일 뿐이야. 나는 이제 그를 나의 인생에서 놓아주었단다. 나는 30년 만에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고 딸과 함께 계획했던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의 55년 인생 중 가장 평화롭고 가장 박선하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헌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달 후 윤재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굴레와 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는 자신의 친모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아야, 고마웠어. 당신이 내 삶의 진실을 찾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았을 거야. 당신도 당신의 삶을 찾은 것이니 다행이에요. 그리고 오정민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당신에게 연락을 했더군. 당신과 다시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래요. 그녀와는 내가 먼저 연락했어요. 우리는 이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해방을 축하해주는 친구가 될 거예요. 오정민과 나는 이제 시어머니의 집착이 낳은 또 다른 피해자들로서 연대했습니다. 우리의 재회는 윤재호 씨를 둘러싼 비극적인 과거를 종식시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나는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과 잃어버린 젊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얻은 씁쓸한 안도감과 해방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은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나의 손가락에는 더 이상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박선아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과거의 굴레 속에서 멈춰버린 시계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태엽을 감아 다시 움직이는 시계가 되었습니다. 딸 지수가 나를 보며 웃습니다. 윤재호 씨는 어머니의 집착에서 벗어났습니다. 나 역시 며느리라는 역할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멀어졌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부서졌지만 우리는 비로소 각자의 진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의견과 함께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